중세 유럽을 변화시킨 십자군 전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유럽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세 유럽이 5세기부터 쭉 이어지다가 이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깨어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자군 전쟁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간헐적으로 일어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일어난 전쟁입니다. 레반트란 말은 해가 뜨는 땅이란 뜻이에요. 이탈리아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해가 뜨는 땅이 레반트인데,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쪽이 레반트 지역이죠. 물론 십자군 전쟁은 북아프리카나 이집트에서도 일부 또 있던 적이 있습니다만, 대략 레반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쟁의 원인은 일단은 아나톨리아를 잃어버린 비잔틴 제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 때문에 아나톨리아를 거의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서쪽의 수장인 교황한테 군사적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게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계기로 로마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외 전쟁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프랑스 중심의 제후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득 또는 종교적 이득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구 압력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그전까지 중세 시대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각 영주들 간에 영토를 두고 다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10세기, 11세기로 오면 특히 프랑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줄어들면 이 기사들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정치적 불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들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그걸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로서 200여 년간 동지중해에서 기독교 세력의 근거지가 확보됩니다. 이슬람 왕국이 있었고 레바트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기독교 세력이 있던 적이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중세 유럽이 변화하게 됩니다. 동지중해와 이슬람의 선진 문물이 서유럽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당시의 선진국은 동지중해였죠. 비잔틴 제국과 아랍 제국, 이런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여러 문물들이 서유럽을 감으로써 유럽이 깨이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고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경제적 이득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교황청 재산도 증대를 했고, 특히 북부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이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군이란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기를 가진 군사들이 전쟁을 한 건 있었지만, 당시에도 십자군 전쟁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1760년경을 전후해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들이 확정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200여 년간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원하는 성과를 거둔 건 십자군 뿐이었죠. 원래 원하는 성과는 예루살렘 순교지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순교가 평화롭고 자유스럽게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동지중해 여러 영토를 확보하는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룬 건 1차 십자군 뿐이었다. 1차에서 8차까지 있었는데 1차에서는 성과를 꽤 거둡니다. 예루살렘 왕국, 트리폴리 백국, 안티오키아 공국, 에르사 백국이라고 하는 4개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4차에 가면 같은 기독교 국가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큰 비난을 받게 되고요. 6차에서는 예루살렘을 재정복하긴 했는데 이후에는 지리멸렬을 했다. 그러니까 1차에서나 제대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십자군이 동방으로 파견이 되게 됐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둔 건 없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랍 쪽에서 본 십자군 전쟁은 어땠을까? 실제로 아랍인이 본 십자군 전쟁이라는 책도 있어요. 유럽 쪽에서 보면 십자군 전쟁이 대단히 거대하고 뭔가 의미 있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맞아 싸웠던 아랍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십자군을 부를 때 프랑크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크 군대가 아랍이
영유하고 있는 그 땅에 와서 싸운 건데 그 프랑크 군들은 기사, 농민, 불량배들이 결합된 일확천금을 노리고 몰려든 잡다한 군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기사만 있지 않았다는 거죠. 농민도 갔고 불량배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고 그 강도들은 왜 갔냐면 자신들은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지옥에 안 가려면 동방에 가서 이교도들을 물리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교황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섞인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길에서 방화, 약탈, 학살들을 많이 자행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만 7만 명을 학살을 했었습니다. 화형이나 수장 같은 신명재판으로 죄를 묻고 병을 악마의 소행으로 보는 비위생적이고 비문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 비위생적인 비문명적인 행위들을 이 동방 지역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랍인의 눈에 비친 유럽인 바로 프랑크족 사람들은 무식쟁이고 비문명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다 무식쟁이였고 일자 무식이었죠. 물론 일부 사제가 끼긴 했습니다만은 이 기사들이 중세 기사도의 모습을 보인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슬람의 화려한 문명이 유럽으로 전파됐다. 당시에는 어쨌든 이슬람 문명권이 훨씬 더 수준 높은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여러 기술들이 건너가게 되는데요. 고딕 성당이 등장을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프랑스 지역 중심으로 고딕 성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고딕 성당의 특징은 첨도아치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죠. 그리고 재지술이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재지술은 8세기에 중앙아시아에 등장을 했고 이것이 페르시아나 시리아까지 와 있었죠. 그러다가 11세기에 유럽으로 돌아가던 기사들에 의해서 유럽에 전해지게 되고 또 당연하게도 향신료나 동방의 문물들이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또 수도원과 수도사 중심이 기사단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럽에서는 수도원이 있었고 수도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동방에 와가지고 기사단이라는 걸 확장이 되게 되는데요. 기사단이란 지금까지도 있어요. 기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리부터 계속 이어지게 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제후와 기사의 감소로 프랑스 형성에 기여를 합니다. 중세의 특징은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공이 있고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영주들이 있는 게 중세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6세기부터 10세기, 11세기까지는 이렇게 소규모 영지들이 있었던 나라들이 있었는데 지금 11세기, 12세기에 프랑스 기사들 중심으로 십자군이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희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희생이 된 영지를 다스리던 지배자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왕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13세기, 14세기가 되면 프랑스란 나라가 맨 먼저 만들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독일 지역, 그리고 북이탈리아 지역은 그리고 한참 지난 때에도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 프랑스가 이렇게 이른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탈리아 도시들의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이탈리아도 10세기, 11세기까지 좋은 땅이 아니었죠. 사라진 해적들한테 늘 당하던 아주 어려운 땅이었는데 이때부터 항구 도시들이 본격적으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말피, 제노바, 피사, 베네치아, 안코나 이 도시들의 특징은 다 상인들이 연합한 공화국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십자군을 동방으로 보내기도 하고 십자군한테 보고품을 전해주기도 하고 하면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의 해상 이동을 돕던 해양 도시들이 본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얻은 나라가 베네치아였죠. 그래서 동방의 강자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십자군 전쟁으로부터였다는 겁니다. 당시 서유럽의 정치 지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노르만인이 잉글랜드 정복한 게 1066년 노르망디에서 잉글랜드에 정복해서 노르만 왕조를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노르만 부족에서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를 해방시킵니다. 그 전까지 사라진 해적들이 여기 시칠리아를 점령으로 한 200여 년간 아랍 이슬람 국가가 있었죠. 그거를
이 노르만 부족들이 와가지고 시칠리아를 해방시켜서 노르만의 공국을 만들게 되고, 자, 세 번째 카노사 굴욕이 있었죠. 이때부터 교황의 권위가 강해지게 되고, 이베리아 반도 중부에 있었던 똘레도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됐다는 건 이슬람 땅에서 기독교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베리아 반도 북방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똘레도가 기독교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북방에 있었던 기독교 세력과 남방에 있었던 무어인 무슬림들의 투쟁이 격화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경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지죠. 그런 때 생겨난 게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그러니까 9세기경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되고 그 야고보의 시신이 배를 타고 와서 갈리시아 지역의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이 지역에 매장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전설이 만들어지고 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프랑스 남부나 이쪽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순례길이 탄생을 해요. 근데 이 순례길을 걷던 사람들은 저 남방에 있었던 이교도들과의 싸움의 개념으로 순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교도들과의 싸움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 똘레도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의 반격을 통해서 기독교 영역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북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감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이슬람에 계속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8세기, 9세기, 10세기는 이슬람이 이 기독교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밀어내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여기 1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공세가 바뀐 거예요. 그 똘레도가 기독교 영역으로 오면서부터 기독교가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일어났던 게 카노사의 굴욕이기도 하죠.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교황권이 확립이 되는데 이 카노사 굴욕은 또 뒷얘기가 있어요. 하이니 4세 신성로마제 황제가 카노사에서 4일 동안 고레오스 7세 교황한테 살살 빌었다가 이런 굴욕을 당한 이후에 교황이 이긴 것처럼 되었지만 사실은 이 교황은 그 뒤로부터 하이니 4세의 군사력에 의해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남쪽 나폴리로 갔다가 그 나폴리 남쪽에 있는 살레르노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망을 해요. 로마는 이 하이니 4세 신성로마제 황제의 영역이 됩니다. 황제가 상당히 힘이 세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교황이 된 우르바노 2세, 자, 이 사람은 하이니 4세 황제의 견제로 로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로마가 하이니 4세의 영향권에 있었게 되고 그 하이니 4세가 로마에다가 교황을 한 명 또 세웠어요. 그걸 대립교황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우르바노 2세가 교황이지만 교황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떠들어다녀야만 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거든요. 원래 클레멘스 철치에도 클리니 수도원 출신인데 이 클리니 수도원 출신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뭔가 독자적인 교황권 확립이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교황권 확립해야겠다. 로마에 있는 그 대립교황을 몰아내고 로마를 되찾기도 해야 되고 교황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만한 계기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잔틴 제국에서 구원 요청이 당도를 합니다. 그때까지 두 교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수익권이냐, 누가 더 높은 거냐 가지고 교리 가지고 싸우고 이랬던 상황인데 그 비잔틴 교회에서 교황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비잔틴 제국은 지금 소아시아를 다 잃어버렸죠. 이 녹삭 지역처럼 셀주크가 다 차지해가지고 잃어버렸고 지금 발칸반도만 남았어요. 수도가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튀르크의 공격을 계속 점증을 해요. 그래서 서방 측에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서방 측의 대표자가 교황이니까 교황한테 서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군사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황은 클레르몽에서 교회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교황은 물론 군사는 없죠. 하지만 교황이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신성로마 제국의 하이니 4세로 인해서 신성로마 제국이나 북이탈리아 지역은 어떻게 못하지만 이베리아 반도나 프랑스 지역은 교황의 권위가 힘이 미친단 말이죠. 그 힘이 미치는 지역에 군사를 동원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95년 11월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식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공의라는 건 비잔틴 제국에서 많이 일어났었죠. 교회 공식적인 회의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독자적 공의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지금 비잔틴 교회랑
분리가 되었고 같이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회 회의를 하고, 물론 주교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물론 주교도 다 영주예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게 된 겁니다. 저 비잔틴 황제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된다. 거기에 또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 저 투르크군의 영역에서 순례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저 예루살렘을 해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외침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성지 팔레스타인이 황폐화되고 있었던 것도 이유는 있어요. 물론 순례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가다가 목숨 잃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순례 아예 못 갈 건 아니었어요. 비록 이슬람의 영역이라서 기독교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례 못 가진 않았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순례자들이 살해를 당하고 하는 나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는 명분, 절대적 명분이 제일 컸겠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을 도와주고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는 셀주크 투르크인들을 몰아내야 되고 하는 명분, 이런 걸 가지고 이 우르바노 2세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설은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이거예요.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라. 서유럽의 그리스도교 교도들이여. 지위가 높건 낮건 재산이 많건 적건 근동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힘써라. 신은 그대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신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지는 자는 죄 사함을 받으리라. 싸우다 쓰러지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메시지죠. 이거를 통해서 이 십자군들을 끌어모으게 되고 그들한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하게는 이 전투 의지를 발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 결성이 되고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들한테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지를 이교도로부터 회복하자는 교황의 선동이 있었죠. 아주 정치적 메시지죠. 근데 그것만큼은 안 되겠죠.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얻은 전리품 획득. 이게 굉장히 크죠. 영주들한테는 당연히 전쟁에 나가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또 영주를 따른 군사들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리품 획득. 그리고 전쟁에 얻을 수 있는 영토가 있겠죠? 전리품도 있지만 영토도 있다. 교황이 부여한 전대사. 가서 이교도들과 싸우다 죽게 될 경우에는 연옥에서의 벌이 100% 면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도나 불황자들이 여기에 많이 참가하게 된 이유도 이 전대사 때문이에요. 그 왕이 전대사를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감옥에서 썩어 죽나 전쟁에 나가 죽나 죽는 건 똑같은데 나가서 이교도들과 싸우다 죽게 되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가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거죠. 당연히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으로 참가한 이도 있었다. 굉장히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사들은 영토나 전리품 목적이 컸을 거고 또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대사 부여 같은 게 있을 거고 어차피 가서 순례하는 김에 이교도들로부터 성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종교적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목적으로 이 십자군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드디어 십자군이 결성이 되고 하면서부터 이 교황이 정한 전쟁 시작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교도들끼리는 곧 신의 휴전에 들어갈 것. 그 당시에 영주들끼리 치열하게 영토 갖고 싸웠거든요. 이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성스러운 전쟁에 참가하는 이들은 붉은 천으로 된 십자가를 붙일 것. 이때부터 십자가 기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동방으로 출발하는 날은 1096년 성모 승천일이다. 8월 15일 이날로 할 것이다. 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십자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장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결성된 민중 십자군이 있었습니다. 민중들, 아무런 군사적 훈련을 받지 않았던 민중들이 이 종교적 열성에 감화를 해가지고 맨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선동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은자 피에르라고 하는 은자 피에르에 주도해가지고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하는 모임이 결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고 나서 여기에는 온갖 사람이 있어. 노인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프랑스에서 출발했는데 독일을 거치면서 10만 명 정도가 민중이 결성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독일을 거쳐서 헝가리, 불가리아를 거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왔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왔겠어요? 이들이 보급품이 있었겠어요? 창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이들이 식량 조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살면서 약탈, 강간, 도둑질, 온갖 나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굶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오면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왔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와서 지원해달라고 하죠. 그럴 때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식량을 도와주되 이들한테 빨리 예루살렘을 가도록 바다를 건너게 해줘요.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게 배를 대줘가지고 건너게 소아시아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에는 누구 땅이죠? 셀주크 땅이거든요. 이 민중 십자군은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룸셀주크한테 괴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오다가 한 5만 명 정도가 콘스탄티노플에 도착을 했고 그 5만 명이 소아시아 건너가서 아예 괴멸이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프랑스 제후 중심의 1차 십자군이 결성이 됩니다. 1차 십자군에 참가한 주요 3개 팀은 남프랑스 제후연합, 중북부 제후연합, 남이탈리아 노르만조. 자, 이 사람들이 교황의 명령에 따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신성로마 제국 지역은 교황과 사이가 좋지 않단 말이죠. 하이니 4세에 영향이 미치던 그런 곳이어서 여기 신성로마 제국 쪽은 참가한 사람이 없었고 에스파니아는 무호인과 십자군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파니아 제후들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모였던 11명의 제후를 보면 이렇습니다. 로렌 공작 보드프루와 툴루즈 백작 레몽, 그리고 아데마르 주교, 훌리아 백작 보헤몬과 그 조카 탄크레드, 이런 11명들이 자신의 군사들 이끌고 콘스탄티노플까지 육지를 걸어서 온 겁니다. 뭐 이들은 군대 조직이니까 나름대로의 보급품 같은 게 있었고, 물론 그 십자군이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군이라 해서 식량을 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에 차례대로 와가지고 황제와 협상을 통해서 해협을 건너서 소아시아 갈 수 있게 이제 도움을 받게 되었던 건데, 이 사람들은 프랑스 왕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제후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공작이 가장 높죠. 왕을 빼고 제일 높은 거니까 공작, 백작 있잖아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십자군들은 총사령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사람들이 협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각자 손들고 와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연합해서 싸우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령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콘스탄티노플에서 소아시아로 건너가게 됐는데,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는 셀주크, 튀르크 제국들이 있었어요.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에는 바그다드의 칼리프의 명을 받는 제국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작은 나라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지역의 영주들이 있었고, 또 이 이집트에는 시아파였던 파티마 칼리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명령 체계가 있는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적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데,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이 바다를 건너게 해주고 뭐 식량도 대줬겠죠. 이 소아시아는 룸셀주크가 있어요. 룸이란 게 로마죠. 당시에는 작은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영토를 갖고 싸우고 있는 다툼 중이었고요. 지배층은 투르크인이고 주민 다수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원래 여기 아나톨리아가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독교인이고, 외부에서 투르크인 유목민들이 와서 여기를 지배한 거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첫 싸움이 일어났는데, 첫 싸움은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6km나 되는 긴 성벽을 두른 도시였고요. 니케아 공회가 일어났던 그 도시죠. 비잔틴 제국의 성체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여기를 지금 투르크인들이 지키던 그런 건데, 여기를 십자군이 포위를 했었는데, 성주였던 아르슬란이 1만 명 기병을 외부에 갔다가 돌아온 길에 십자군과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이 셀주크군이 십자군과 싸우면서 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 중세 기사들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줌으로써 이 니케아 싸움에서 이 성은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여기 니케아, 도릴라움은 콘야를 거쳐서 십자군들은 이동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여기 도릴라움에서 또 한 번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도 철갑을 두른 이 십자군 기병들이 이 셀주크의 경기병들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기병들은 오늘날로 보면 탱크란 말이죠. 경기병들의 주요 무기가 활이잖아요. 근데 활을 쏴도 이 기병들은 활이 막 튕겨나가니까 강력한 중세 기병의 힘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콘야를 거쳐서
안티오키까지 오는 십자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티오키 와서, 안티오크는 아주 오래된 도시죠. 고대 로마 제국부터 안티오크라고 하는 성서에도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죠. 로마 제국과 비잔틴에 걸쳐서 번영을 누렸던 상업과 종교의 도시죠. 오늘날은 아주 조그맣게 작아졌는데, 작아진 계기가 바로 이 안티오크 공방전 이후부터 점차 도시가 쇠퇴한 거예요. 안티오키아 공국이 이 싸움부터 만들어지게 된 건데, 12km에 거쳐서 성벽을 둘러싸인 곳인데, 십자군이 점령해가지고 이탈리아 남부에 있던 타라토 출신의 보헤몬드가 이 안티오크를 차지함으로써 안티오키아 기독교 공국이 첫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승리를 거둔 십자군은 남쪽으로 쭉 내려와요. 보헤몽이라고 하는 사람만 남겨놓고 해안을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레반트 지방의 해안에는 여러 항구 도시들이 있죠. 티레, 시돈, 베이루트, 하이파 같은 도시들이 쭉 있어요. 여기를 따라서 차례로 점령해가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은 카이로에 수도를 두었던 이집트 칼리프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공략을 하게 되는데, 십자군 병사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한 5만에서 10만 가까이 됐을 걸로 보여요. 근데 안티오키아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잃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한 2, 3만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에 예루살렘을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경로를 보면 해안가에는 도시들이 쭉 있으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십자군들이 쭉 오게 되는데, 해안으로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탈리아 남부 해안 국가들이 지원을 합니다. 여기 또 보급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량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군량 같은 것들을 제노바나 베네치아 같은 해안 국가들이 와서 십자군을 도와주게 됩니다. 해안을 따라서 안티오키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이 내륙에는 무슬림 도시가 쭉 있었어요. 뭐 시리아 지역에도 다마스커스에서 여기 지금 도로가 있죠. 이 도로 땅에서 여러 도시가 있거든요. 주변은 다 사막이라서 오아시스밖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이런 곳에 각 도시별로 영주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는 기독교 세력들이 차지하고 내륙에는 이슬람 세력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안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1099년 여름,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1차 십자군이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2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구시가 성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구시가 성벽은 하드리나누스 시대에 성벽을 강화하고 시내를 정비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여기 셀주크 시대에 모리아산 있죠. 마운트 모리아가 있죠. 모리아산에 성전산에 모스크가 만들어져 있죠.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개조해가지고 일부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만, 로마 제국 시대 하드리나스 황제 시대에 있던 모습이 지금까지도 그 구조가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이곳을 십자군들이 포위를 하고 각 성문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주 화려한 그림 있죠? 십자군들이 외부를 차지하고 공성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내부는 이집트 칼리프 휘하에 예루살렘 총독이 이끄는 방어군이 있었고, 십자군들이 한 달 반 정도의 공략 기간을 두고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죠. 불화살도 막 쏘고 공성탑을 만들어 가지고 기사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사들은 1대1 싸움에서는 확실하게 강하거든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긴 창을 들었기 때문에 성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를 거두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흡사 로마 제국의 중무장 고병처럼 중세 기사들은 아주 강력한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성탑을 해서 공략을 하게 되면 강력한 무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달이 넘게 공방전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만행을 저질러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이 십자군들이 여러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인육을 먹었다는 사건도 있고, 아예 성을 공략을 해서 그 성의 시민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내에 거주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이 성내에는 원래는 다수가 기독교인이었고, 또 당연히 이슬람도 있었겠죠. 유대인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여기 이집트의
총독이 이 내부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는 다 내보냅니다. 물론 그 기독교인들은 아르메니아이거나 아니면 정교인들이겠죠. 캐톨릭 사람들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기독교인이니까 내통한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밖으로 내보냈고, 이 성내에는 무슬림과 유대인을 포함해서 한 7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무차별로 다 죽여요. 이것이 십자군들이 나쁜 짓을 한 것으로 이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왕국의 이름을 성묘수호자라는 걸 바꿉니다.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한 거지만 그리스도의 사망한 장소에서 어떻게 왕 노릇을 하겠냐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성묘수호자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이 고드프루와 드 부용이라고 하는 프랑스 지역의 공작이죠. 이 사람이 여기에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은 성묘수호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도 성묘수호자라는 이름을 계속 이어져요. 유럽의 여러 왕들이 성묘수호자를 자처했던 거기도 합니다. 오늘날 스페인 왕의 호칭 중에 하나도 성묘수호자라는 게 들어가요. 성묘수호자가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예루살렘 왕국이 만들어졌죠. 그 사이에 여러 땅들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4개의 기독교국가 탄생을 합니다. 맨 먼저 안티오키아 공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헤몽이라는 사람이 원래 공작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헤몽이 다스리는 걸로 해서 안티오키아 공국이 생겼고, 또 에데사 백장령이 생깁니다.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에 투르크인들을 몰아내고 블로뉴 출신 보드행이 백장령을 이렇게 세우고요. 또 그 중간에 트리폴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툴루즈 백작 네몽이 트리폴리 백국을 세우고요. 예루살렘 왕국은 고드프루와 드 부용이 왕국을 세웁니다. 이 고드프루와 드 부용은 겨우 2년밖에 왕이 있지 못했어요. 그 뒤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국이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성공을 거둔 제1차 십자군이 있었죠. 그럼 십자군이 3년간에 걸친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를 보면, 첫 번째 요인은 싸움에 능한 등사기사였다. 이 중세기사들은 중세시대 내내 영토 갖고 싸웠단 말이죠. 프랑스 지역 내에서 영주들끼리 영토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동방 지역에 와가지고 이 셀주크 투르크와 싸울 때 전쟁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거고요. 또 중무장, 기병, 중무장을 했고 기병이잖아요. 탱크처럼 싸웠기 때문에 이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또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당시의 셀주크 투르크는 하나의 제국이 아니었어요. 각 지역에 분열되어 있었단 말이죠. 각 영주들이 각자의 도시를 지키는, 서로 연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십자군은 숫자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셀주크 투르크 군들이 서로 협력을 못했기 때문에 중앙에 지도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싸움에서 이 중세 기사들 중심의 십자군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고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시아파 파티마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북방에 이 셀주크 투르크 간의 알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1차 십자군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